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안녕하지 못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것이 음성이 안 나온다고 수업 끝나기 전에 올리고 했는데 지금 수업 끝나고 다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12일 이후에 파이 유동성 풀 덱스 거래소죠. 저는 제 파이 소유 물량 70%를 덱스에 통해서 예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틀 공부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코어 팀은 지금 거래소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과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정하는 방식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이코어 팀이 인정하는 1파이 진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3월 12일 덱스 거래소부터 됩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파이의 지금 이 신원 인증이 확실한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빅테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한 사람 미국 기준으로 은행에서 한 사람 KYC를 할 때 드는 비용이 $15에서 $30래요. 대충 25,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5,000원에서 4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1억 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억 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하는 거죠. 시간도 너무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6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버전을 바꿔가면서 각국의 가령 이제 한국의 KYC 제도, 그 다음에 일본의 KYC 제도, 미국의 KYC 제도,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런 데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가운데서도 가령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은행에서 그 손바닥 인증, 그 정맥 인증 방법이 들어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고, 뭐 일본처럼 직접 사람이 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거 230개국에서 각국에서 하는 거를 다 하나씩 레벨업을 하면서 만드는 지금 파이의 KYC 인증 제도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빅테크는 이거를 신용카드나 은행에다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그러면 파이가 만약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파이를 필요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중앙화 거래소에서 살 것인가, 덱스 거래소에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기관들, 저도 이제 삼성증권 법인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은 개인들과 달리 물량을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들은 뭐 내가 사서 내가 가질 거지만 법인들은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고 감사받아야 되고 세무보고를 해야 되고 의심받을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의심받을 짓을 안 하려다가 보니까 객관적인 가격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가격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덱스 거래소 같은 프라이빗한 거래소가 아니라 그래도 명목은 큰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을 대비한 OTC 마켓, 장외에서, 그러니까 일반 다른 개별 투자자들과 상관없는 블랑 매매를 하는 거죠. 주식 같으면 3시에 끝난 다음에 동시호가 끝난 다음에 자전 거래를 통해서 다른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어 팀에서 보기에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우리 파이 생태계 내에서 하는 가격과 다르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 내에서 기관들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유동성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관들은
기관들은 뭐 10,000개, 뭐 100개, 1000개, 10,000개 하는 게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정말 1억 개 단위로 사야 되는데 1억 개 단위를 만약에 파이코인 덱스에서 살라고 하는데 물량이 없다. 그러면 20센트에도 사고 10불에도 사고 이거 월급쟁이들이 인정 못하는 거죠. 감사받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유동성 풀이 커져서 차라리 그게 여기 거래소에서는 20센트, 30센트 하지만 덱스 거래소에서는 10불, 20불, 100불이 되더라도 거래소에서 덱스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 이 명분이 있어요. 어떤 명분이냐? 지금 우리가 이제 파이에서 노드 정책을 바꿨잖아요. 노드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를 사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컴퓨터를 사거나 컴퓨터를 노드 팜에 맡겨가지고 채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얘네들은 돈만 갖고 있고 인재만 갖고 있고 시스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드에 파이 노드에 동원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죠. 애플도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트위터 X도 그럼 어떻게 되죠? 야 우리 파이 가입해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활용해서 채굴하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이가 그러면은 이게 5불이 되건 10불이 되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5불 10불짜리를 만들기도 하고 덱스 거래소에도 유동성 풀 만들기도 하고 이게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파이 진짜 가격은 3월 12일 이후에 1년 후가 될지 몇 개월 후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IOU 지금 파이가 유동 물량이 93억 2천만 개인가 그래요. 93억 2천만 개 갖고 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런 돈장사들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 지금 18센트잖아요. 그런데 실사용자들에 의해서 형성될 가격이 이게 2불이 되고 5불이 되고 10불이 되고 100불이 되고 1000불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거래소 가격은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시작이 3월 12일인데 이 일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풀에 그렇게 충분한 파일을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렇게 빅테크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앱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생태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느냐 못 만들어 내느냐죠. 아파트 단지나 산업 단지도 어디에다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파이에서 만드는 생태계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오려고 하려면 이게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 생각을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가짜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네트워크의 KYC 모델이나 생태계를 채택한다는 가정은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만일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기네들 서비스 결제나 사용자 보상 수단으로 파이코인을 직접 활용하게 된다면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들의 수익성과 보안에 직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가 덱스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 아직 지금 인공지능은 파이 거래소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와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들 사이에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빅테크들은 어디를 선호할 것 같니? 안 물어봐도 답은 뻔하죠. 중앙화 거래소가 더 좋죠. 왜 좋죠? 그거를 이제 제가 법인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알죠. 빅테크 기업이나 법인들이 파일을 산다면 어디에서 살까? 그럼 이런 계산을 하겠지. 어떤 계산? 일단 조단 물량.
중앙화 거래소는 대규모 매집에 유리하죠. 그리고 장외시장을 활용할 수 있죠. OTC 마켓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라는 공식적인 기구를 하니까 기업 실무 및 세무 처리에 적합하죠. 비용은 들죠. 수수료가 드니까. 그러면 파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파이를 제외한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소량이나 중개 없는 거래, 우리 당근마켓처럼 P2P로 조금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 그 물량이 근데 물량, 갖고 있는 그 풀에 물량이 적을 시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뭐, 덱스 거래소에 다른 덱스 거래소에 파이가 10,000개밖에 없다. 3,000개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5,000개 살려고 그러면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물량이 적을 시 가격 변동이 심한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익명성은 높은데 법적 증빙이 복잡해지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가스비가 발생하는데, 지금 파이는 이런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을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물량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량이 많이 가져야지 이런 대규모 매집을 해야 되는 빅테크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물량이 많아야 되니까 유동성 풀에 물건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것의 70%는 유동성 풀에 넣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일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파이덱스 거래소는 KYC가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익명성도 높고 법적 증빙이 확실하죠.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게 지금 3월 12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 문을 여는 게 3월 12일이라는 거죠. 왜 3월 14일, 아마 3월 14일 날 3월 14일 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3월 12일 날 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빅테크 기업, 여기서 제 생각이라는 거는 그 사람 인공지능 생각이에요. 빅테크들은 중앙화 거래소하고 덱스 거래소 두 방식을 혼합하지만 결국은 중앙화 거래소의 장외 시장, 오버 더 카운터, 여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파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CEX의 이 중앙화 거래소의 장외 거래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직 인공지능은 모르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던데, 파이네트워크 생태계가 완전히 개방되기 전이나 초기라면 유동성 풀이 형성된 덱스에서 조금씩 물량을 테스트하며 확보할 수 있다. 근데 빅테크들은 기다리겠죠.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 본격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데, 이런 데서 페이스북, 메타 같은 데서 서비스 전체에 적용하려면 이게 물량이 몇십억 개, 몇백억 개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럼 막대한 물량이 필요해지면 이거를 어디서 사요? OKX에서 사겠어요? 맥스에서 사겠어요? 어디서 사건 시장 가격이 흔들릴 거라고요. 소문 다 나죠. 더 비싸게 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단과 직접 계약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파이 재단에서 제1지갑, 제2지갑 해서 고래인지 재단인지 모르고 한 것들이 이게 이런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에 상장하거나 바이낸스에 상장하거나 어디에 상장하려면 이게 한 40% 정도 상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상납 안 하는 거죠. 거기다 상납 안 하고 이렇게 이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상납을 받아야지 이 중앙화 거래소도 이 OTC 거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명분으로 야,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 상장시켜 줄게. 그렇게 여태까지는 해왔는데 파이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간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 투명성도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이 네트워크 니네 맨날 신원 보증을 강조하고 투명성 강조하는데 기업들도 우리도 역시 투명해야 돼요. 전부 월급쟁이니까. 그런데 찌질한 덱스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저 크라켓에서 샀어요. 업비트에서 샀어요. 이게 세무서나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이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업비트에서 사거나 OKX에서 사는데 야, 너 인마 100만 개 사라고 그랬더니 17센트부터 50달러까지 사는 게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 새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 자전거래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커다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보통 M&A 할 때 시장에서 안 사잖아요. 프리미엄 주고서 통으로 사잖아요. 프리미엄 주고서. 지금 시장 가치는 10불인데 37불에 막 사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싸게 사더라도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가 파이의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이 파이 재단으로부터 직접 노드 운영 보상을 받거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물량을 배당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애플이건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삼성이건 어디건 얘네들은 갖고 있는 게 PC밖에 없네. 그러면 얘네들 PC를 슈퍼 노드로 만들어갖고 채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파이는 이미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거 비트코인 22년 이런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파이 경제학교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은 노드 운영을 통해서 직접 보상을 받는 게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서버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슈퍼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 슈퍼 노드로 참여하면 이들에게는 이런 이점이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시장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서버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매일 일정량의 파이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원가 수준의 코인 조달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노드 1인 1대밖에 못 하잖아요. 1인 1. 법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또 네트워크 보안 및 영향력 확보. 자기네들이 직접 노드를 운영하고 슈퍼노드에 운영하니까 파이 생태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죠.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하고 거기다가 구글이면 구글, 아마존이면 아마존, 자기네 서비스와 연동하는 기술적인 최적화를 노드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최적화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친환경 마케팅.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 SCP는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절감을 외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ESG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한 명분이 됩니다. ESG 경영은 공식적으로 끝났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끝났어. 푸틴 형이 우크라이나 치면서 다 꽝 됐어. 이제 그때 그랬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거는 엄청난 거죠. 그 일론 머스크도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암호화폐가 좋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파이는 1000억 개 중에서 아직도 수백억 개를 더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빅테크들한테 니네들이 들어와서 채굴해. 그리고 초창기 물량은 재단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물량을 배정받을 수도 있죠. 직접 노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덱스에서 덱스에서 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OKX나 일반 중앙화 거래소 있는 건 따라와야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래소들 업비트니 뭐니 얘네들이 파이를 싫어하겠죠? 경쟁자니까. 그러면 KYC 신청하면 또 거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빅테크들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사도 되고 파이에서도 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그림이 3월 12일 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저도 이 생각은 못했어요. 노드 운영을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가 저한테 준 정보죠. 이렇게 갈 수 있고 재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B2B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우리가 블랙리스트라는 말, 블랙리스트는 좀 나의 적이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나의 우군이잖아요. 그 기업 전용 지갑을 생성하고 재단이 직접 물량을 쏴주는 방식이죠. 이러면 이거 초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매도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유동성을 즉각 확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얼마든지 이제 뭐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결제 리워드를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채굴 해서 그 다음 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빅 픽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이 방식을 좋아하는 게 회계적으로 투명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데이터를 노드에 참여함을 해서 자기는 데이터 장사잖아요. 데이터가 돈이잖아요. 데이터 자본주의잖아요.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의 KYC 연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소리 없이 한 거는 뭐 이런 것도 좀 했는데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녹음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